네, 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의 지금 확진세가 이제 엄청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가 지금 3개월여가 지났는데 진정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중국 쪽부터 여쭤볼게요. 중국 1분기 GDP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예, 있는데요. 사람 간 접촉 회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광, 오락, 외식, 속매, 교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GDP의 12%를 차지하지만 전체 고용의 20% 넘는 인원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해서 보더라도 올해 1분기 이들 산업의 매출은 10% 정도 감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8% 전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2월이 지금 다 지났는데요.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같은 일선 도시뿐만 아니라 이선 도시들을 가보면 중심부 사무실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질 않고요. 식당도 80%가 폐점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소비나 생산이 모두 개멸적인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3월에도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되지 않는다면은 1분기 GDP 성장률은 3.8% 전후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올해는 연간 성장률도 4.6% 전후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적 불안 문제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 기준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폐 쪽에 뭐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뭐 나오는 환자였다가 아니었다가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모습이에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통계 기준을 세 차례 변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임상 진단 병례라는 기준이 추가되면서 환자 수가 급증했던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실속 같은 경우에는 2월 29일 날이죠.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3월까지는 종식시키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는데요. 환자 수가 이런 상태로 계속 증가한다면 자신의 권위 추락뿐만 아니라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늦춰진 전인대 이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종식되지 않는다면은 인재를 초래시킨 주범에 대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겠죠. 시주석은 물론이고 측근 상무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장관들이 책임을 지는 사태까지 몰려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진정돼 가고 있고요. 정부 통제하에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진 판정 기준을 좀 바꾼 것이고요. 이 때문에 우한시에서는 지금 더 조여야 되는 시점에 일부 공원을 개방한다든지 교통 통제도 조금 풀어주고요. 외출 허용도 제한적으로 풀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 경착륙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경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목표로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5가지 감염 확대 방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 봉쇄, 교통 규제, 외출 자제, 여행 제한, 휴업 연장 같은 경우가 4억 명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이 돼 왔는데요.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휴업을 3월 10일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또 다른 대도시에서는 귀향한 외지인에 대해서는 14일간 관찰 대상에 묶여두면서 외출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27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 이용자 수가 현재는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작성한 도로 혼잡 지수를 보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성장률 급락, 실업 문제 이런 파장적인 영향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6대 화력 발전소의 석탄 소비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충절이 끼어 있는 2월에 비해서도 더 30% 넘게 감소했다는 거죠.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날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중국이 산업 생산을 30% 이상
급감을 하게 되면 뭐 단순 계산으로도 GDP도 3%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 건수를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20%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의 GDP의 25%, 또한 일용직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경기에 빠진다면은 43조 달러 규모의 산업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난, 과잉 생산 문제, 또 6조 달러에 달하는 부실 채권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지방 정부는 세수 감소로 앞으로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도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지 간에 3월 달에는 정상화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액션들을 취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인대 계속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언제 결정할지 이제 정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3월 5일에 개막이고 이 기간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전서부터 제13기 3차 전인대는 연기된다는 걸 기성사실로 못 박았고요. 오늘 조금 있다가 언제 개최될지가 정식으로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전인대는 1985년 이후 3월에 개최되는 게 관례였고요. 특히 1998년부터는 3월 5일로 개막이 고정화됐었습니다. 결정된 일정이 변경된 적은 중국 역사상 보면 딱 3번 있었는데요. 1957년 반우파 투쟁 때, 그리고 1959년 대약진 운동, 그리고 1963년에 계급 투쟁이 문화 대혁명 때만 있었습니다. 모두 정치적 갈등과 동요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정권의 안정 유지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종식이 된 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향후 논란은 전인대 때 심각하게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인대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로벌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인대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예산이라든지 예. 모든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경기 급감소, 고용 해고를 막는 게 이번에 전인대 지상 목표라고 합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관광, 엔터테인먼트, 외식, 물류, 소비 서비스업을 비롯해서 민간 중소기업, 영세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든지 대출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그리고 세금 감면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 부도 대란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금융 정책도 강화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회보험료인 기업연금, 실업급여,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를 연기시켜주고 있고요. 또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연기, 또한 집과 관련된 세금도 감면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채를 한 8천억 위엔 정도를 추가해서 모두 1조 8,500억 위엔 정도를 조기 발행시켜주고요. 농민공예 취업 소개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도 이번에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그동안의 디레버리징, 기업의 채무 축소를 주안점으로 계속 추진해왔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보류시키기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융기관에 대한 금리 경감, 만기 대출 연장, 대출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부동산 기업이죠. 지금 은행 대출 신청이 82억 달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쪽에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서 금리도 낮춰줬는데요. 조만간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현재 대형은행 기준으로 12.5%의 지준율을 다시 또 낮춰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운전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중국 경제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좀 잘 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금융 정책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고요. 금리도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 끄기 위해서인데 이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채권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부실의 문제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중국 정부가 그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 뭐 금융 완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부도 발생은 앞으로 잠시나마 주춤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지난 3년간 추진돼 왔죠. 과잉 채무에서 디레버리징 정책이 중단됨에 따라서 도태돼야 될 재무 체질이 취약한 좀비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금융 완화로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뀐다면 금융 시스템의 동요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대출 타당성 검토를 경시하게 되고요. 또 도덕적 해이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GDP 대비해서 기업, 정부, 가계, 채무 증가를 이제 막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경기가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금융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은행들의 문제 대출 채권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채무 발생으로 인한 그 회색 코뿔소 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들이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소규모 영세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만 타격을 입게 되고요. 또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에 따른 시장에 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는 현재 떠진 뚝과 관련해서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막는 데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뭐 역사 고금에서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금값 봐야 되는 게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금값은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고점 얘기는 나오는데요. 네, 뭐 세계 경제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이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돈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1g 온스당 1,648달러. 그러니까 2013년 2월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상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와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는 달러가 강세인데도 금값이 오르는 아주 이례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여기에 블랙시트,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쏠림 현상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또 아시아 통화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당분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연내 미국의 금리가 인하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큰데요. 이렇게 되면 금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온이 오르는 봄철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 가격은 아마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금 가격은 그 봄철 이후에는 조금 서서히 좀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올해는 1g 온스당 1,500달러에서 1,700달러 사이에서도 상당히 고공 행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 국채 한번 여쭤봐야 될 게 결국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금값도 말씀해 주신 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국채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요.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채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채권 시장에 보면은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리스크 선호 현상이 이제 조금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의 회사채 수익률 등락을 보면은 투자 적격 회사채는 플러스 2.5%, 하이힐드 회사채는 1.2%입니다. 국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국채에서 회사채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회사채 스프레드죠. 회사채와 미국 국채 수익률 차이를 말하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2019년 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채권 스프레이드를 보면은 올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미국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 또 경미하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저인플레이션, 또 미 연준의 금융 완화가 이번에 그 미국 국채라든지 회사채 시장에 많은 자금들을 유입시키면서 계속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가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유가가 계속 떨어져요.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뭐 수요 공급에서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유국 뭐 협조 감산이 유가 하락을 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세계 유가를 전망하는 3대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미국 에너지 정보국, 그리고 오펙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온 자료를 2월 자료를 보면은 올해 1분기 원유 수요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시켰는데요. 세계 원유 수요의 13%를 차지하는 중국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량이 과거 최고 수준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원유 선물 시장의 흐름을 알라 그러면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기꾼들의 옵션 행상 가격 분포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50에서 60달러 안팎의 미결제 물량이 상당히 집중돼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 2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3월 초에는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50달러 이하로 일시적인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다행인 점은 50달러 선이 깨지면은 오펙 플러스가 협조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감산에 찬성을 하지는 않고 있겠지만 3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오펙 플러스 임시 회담에서는 하루 사우디를 비롯해서 다른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60만 배럴 정도 추가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올해 유가 같은 경우는 1달러에 45달러에서부터 65달러 정도가 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유가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